자,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형 로봇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스튜어트 플랫폼 지금 현재 여기 액추에이터가 총 6개, 모터가 6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밀어주는 보유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가 이제 하나 더 있고요. 요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모터가 6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출력이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세개도 가능한 육자유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동량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동은 조금씩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튜어트 플랫폼은 사실 국내에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자유도 여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모터 한 3개, 4개 이 정도만 써서 각도하고 위치만 조금 표현하는 게임기들 업체들에서 많이 선호하는 형태이고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 국내에서 이거를 대형으로 만드는 유일한 업체가 대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헬기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진짜예요. 헬기를 그 큰 헬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여기에다 붙이고 또는 자동차도 붙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전장 매고서 달리는 것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한참 VR과 뭐 햅틱 이런 기술들이 유행을 할 때 이 초대형 이거 거의 반경이 이쪽 베이스 쪽에 1m가 넘는 높이가 한 2m, 3m, 한 2점 그건 좀 거짓말이다. 1.5m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의 스튜어트 플랫폼들이나 또는 델타형 로봇들이 예전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감을 해봐야 이 안에서 뛰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뛰는 느낌이 잘 안 나고 기울기 정도만 느껴지고 가속도만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이 시뮬레이터라 불리던 이런 것들이 한 15년 전에 거의 피크였었고요. 한 10년 전에도 좀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하고 엔드 이펙터 WE가 링크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녀석 보면은 지금 이게 베이스고 이게 엔드 이펙터인데 그 사이들을 이렇게 볼스크류 타입의 조인트들이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하고 엔드 이펙터 사이를 몇 개의 조인트들이 연결하고 있는 구조. 바로 이게 병렬형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터리가 하나가 있고 배터리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 구조죠. 이런 병렬하고 되게 느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접지하고 왼쪽 VCC 쪽을 여러 개의 배터리로 연결한 거 병렬형. 마찬가지로 조인트로 연결한 것들이 병렬입니다. 그래서 엔드 이펙터가 베이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는 몇 개의 링크들 또는 링키지라고 하면은 링크 구조들이 복잡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있는 4개짜리 포 4개 막대기가 4개 있는 링크 또는 링키지라고도 부릅니다. 링크는 각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생겨 있는 구조물을 링키지라고 불러서 여기서 하나로 움직이면 여기 있는 게 회전하고 얘는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링키지들, 링크 구조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병렬형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학술적인 용어들로 정의를 해보면은 시리얼은 이 조인트하고 링크를 연결하는 구조가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나질 않죠. 그래서 오픈 루프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오픈 루프 형태의 링키지라 부르고요. 병렬형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보행 로봇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 땅에 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 링크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죠. 땅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루프가 닫혀 있어서 페루프, 클로즈드 룹 형태의 링키지 구조를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양쪽의 성격을 살펴보면요. 시리얼 타입의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머니플레이터들, 로봇 팔들이 전부 다 시리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인트들이 베이스부터 엔드 이펙터까지 중간중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람의 한 팔, 오른팔, 왼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병렬형의 경우에는 조인트가 베이스에서부터 엔드 이펙터까지 사이에 뭔가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구조에서 보시면 스튜어트 플랫폼의 경우에도 장구처럼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것들이 3개씩, 2개씩, 3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춘 것들이 짝이 맞춰줘야 됩니다. 페어링, 블루투스 페어링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짝짓기를 못하고 있는데 짝을 저어서 이게 3개씩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패드 움직이는 녀석의 경우에는 두 다리가 땅에 닿아 있으면 병렬형입니다. 그럼 우리의 똥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똥개 로봇이 있다고 치면은 똥개 로봇도 하나, 둘, 다리가 2개, 3개, 4개. 이 다리가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 다리가 페어가 되어 페어 투게더 되어 있는 링키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병렬형 로봇으로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족보행 로봇들은 병렬형 로봇들이고요. 각각의 다리는 시리얼이지만 얘들이 다 다리가 땅에 붙어 있을 때는 병렬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들을 움직이게 되면 바디가 움직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 팔의 경우에도요. 제가 많이 드는 재밌는 예제이지만 두 손으로 물체를 잡습니다. 오른팔과 왼팔로 물체를 잡는 순간 여기 클로즈드 루프, 페루프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 물건을 두 손으로 잡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통을 붙잡거나 여러분들 다리를 하나를 붙잡거나 하면 페루프가 만들어지면서 병렬형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같이 부여잡고 부여잡은 상태이거나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는 순간 페루프가 생기면서 여러분들 팔다리는 병렬형 구조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과 패러렐 타입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장점과 단점, 프로스 앤 콘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리얼 타입은요, 거의 대부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패러렐 타입이 있고요. 시리얼의 경우에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구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계속 곱하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세라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팔이 있으면은 마치 뱀이나 줄처럼 생각해서 얘네들을 철사 꼬부리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사에 꼬부려서 나는 로봇을 이러이러한 자세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뱀 이렇게 꼬듯이 움직이면은 관절이 이렇게 많다면 이것도 관절 조인트가 이렇게 많으면 얘들을 휘어가지고 얘가 어느 끝단에 가 있게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직관적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그러면 이제 병렬형 조금 볼까요? 여기 2개 설명했으니까. 자, 이 병렬형은 아주 특이하게도 시리얼은 포워드를 풀기가 편한 반면 패러렐 타입은 처음부터 인버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시리얼에서는 수식이라서 풀기가 어려운 반면 패러렐 타입은 처음부터 인버스 키네마틱스부터 풉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델타형 로봇에서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부터 풀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리얼 타입은 포스처, 자세를 이해하기에 되게 쉬웠지만 이 병렬형 구조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이렇게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링크 구조가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몇 자유도지?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는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링크 구조라든가 자유도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이죠, 서로. 자, 그 다음에 이 시리얼 타입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봇의 모터가 여기 근처, 베이스 근처에 있으면 거대한 게 붙어 있죠. 이만한 모터가 붙어 있고, 끝단에 가면 요만한 모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모터가 이만한 게 붙어 있으면은 베이스에 토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단의 모터가 점점점 작은 것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단의 파워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끝단의 조인트의 파워가 모터가 작아지면 모터는 사실상 부피로 모든 것들을 따지니까 모터의 부피가 작아지면 코일이 작아지고 코일 양이 작아지고 코일 양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은 걔가 낼 수 있는 토크가 작아지고 그걸 요새 이제 암페어로 때우는 냉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터는 무게가 근수가 적게 나가면 파워도 적게 나갑니다.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베이스 쪽에 있는 조인트는 되게 센 반면 뭔가 손목 쪽으로 가면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팔다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꺼운 허벅지 힘 세잖아요. 근데 발가락 끝, 손가락 끝 힘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근육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은 베이스 쪽 몸뚱이 몸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육량이 많고요. 닭다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 닭발 먹을 게 없죠. 그 끝단으로 갈수록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쭉 피면 전부 다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좀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몸뚱이에 큰 모터를 쓸 수가 있죠. 베이스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페이로드가 높습니다. 뭐 보통 한 300kg 정도 되는 것들이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많이 쓰이는 거는 HS220 지난번 푸신 것처럼 220kg짜리 페이로드. 이렇게 현대 쪽 로봇들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페이로드입니다. 뭐 220 하면 220kg을 뜻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대체로 움직임을 보면은 좀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모터들이 연결이 되고 이 끝단은 조그만 모터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토크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모터의 기어비가 굉장히 높아서 기어비가 높아야지 큰 토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어비가 높다 보면 저속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비가 높다, 이만한 기어에 요만한 모터를 달아서 얘가 윙 돌면 얘가 천천히 돌겠죠. 속도는 두 개를 파워 관점에서 보면 얘의 토크가 세면 얘는 속도가 떨어지고요. 얘의 토크가 작으면은 얘는 고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론 이제 휙휙 움직이는 대형 로봇들도 있지만 대체로 시리얼 타입들의 속도가 근수 대비 빠르지는 않습니다. 느릿느릿하고 기어비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500대 1에서 1000대 1, 2000대 1, 3000대 1까지 가는 하모닉 드라이브 형태들을 기어비가 굉장히 높은 기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싸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대체로 로봇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밀어봤지만 로봇을 여기서 이렇게 민다고 로봇이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디가 되게 터프합니다. 헐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팔다리가 근육이 뚱뚱하고 뭔가 두껍고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은 패러렐 타입으로 가서 다시 이제 나머지들을 보시면은 패러렐 타입은 토크가 각각의 조인트들의 약간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튜어트 플랫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구처럼 생겼는데 똑같은 대칭인 구조들이 세 군데 이상 쓰이고 있고 얘네들이 이쪽을 누르면은 베이스하고 엔드 이펙터 사이의 무게들을 6개 또는 3개가 서로 균등하게 나눠 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패러럴 타입의 로봇들은 시리얼은 베이스가 크고 손목 부분이 작은 모터를 쓰는 반면 패러럴 타입은 전부 다 거의 똑같은 모터들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모터가 3개 또는 6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갖고 뭘 할까? 그러면 이때는 패러럴 타입 로봇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똑같지 않은 모터, 여기는 큰 거, 여긴 작은 거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만 시리얼 타입에서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크가 각각의 조인트들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패러렐 타입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이런 인간형 바이패드 로봇 생각해서 두 다리를 땅에다 붙여놓고서 몸통을 움직여봐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가겠죠. 더 멀리 가려면 다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렬형 구조들은 대부분 워크스페이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워크스페이스가 이 패러렐 타입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절에 토크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로드가 많이 나가질 않고요. 좀 살짝 뭔가 대신에 이제 뭐냐 속도는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로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타입도 뭐 고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고속으로 돌겠지만 일반적으로 병렬형 로봇은 속도가 좀 더 빠르고요. 페이로드는 적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기 졸업생 중에 병렬형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임목은 빨리 때려치고 대학원이나 오지 뭐. 아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보통 비슷한 사이즈 이렇게 책상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로봇들이 있다고 치면요, 이런 병렬형 로봇,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병렬형이 페이로드가 턱없이 작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좀 더 빠릅니다. 대신에 시리얼 타입은 페이로드가 훨씬 높고 대신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양반 같은 느낌인 거죠. 뭔가 말도 빠르고 치고 빠지는 이런 스타일이고, 시리얼 타입의 헐크라고 치면은 패러렐 타입은 뭐였지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마법사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양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형과 시리얼 타입, 직렬형 로봇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요, 이 시리얼 타입의 경우에 가격이 좀 싼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싸진 않지만 요새 뭐 2,000대도 많으니까. 근데 병렬형 로봇은 거의 2배예요. 가격이 얘보다 2배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실제로 관절이 힘 못 쓰는 관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많으면 기계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좀 보면 낭창낭창한 딱 이 아저씨하고 비슷하죠.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고요.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보시면 빠르긴 하지만 되게 부러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는 헐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들, 모바일이 아니라 이동형 아니야. 미안. 매니플레이터 보시면은 다 팔다리가 두껍잖아요. 얘네들은 뭔가 뼈다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내구성이 약해 보이는 것들이 이 델타형 로봇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병렬형 로봇도 굉장히 두껍고 느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싼 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절대적으로 패러렐 로봇이 항상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게 토크를 균등하게 나눠 갖고 그러다 보니 뭔가 관절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 수업의 내용 중에 하나인 델타형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거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90년대 중반만 해도요. 병렬형 로봇은 델타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 플랫폼이 모든 병렬형 로봇들의 대표 주자였어요. 근데 90년대 중후반부터 델타 구조의 로봇들이 등장을 했고, 제가 이걸 처음 봤던 게 98년도인가 9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무슨 반도체 회사에서 델타형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시제품을 한번 만든 다음에 제어를 실패를 해서 그때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쓸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해서 저희가 그때 받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기증을 받아서 그리고서는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제어가. 그때 기구학도 잘 풀어냈고 뭐 제어도 잘 되던데 걔네는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기도에 있는 모 회사인데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델타이냐? 이거는 스튜어트 아저씨가 만든 스튜어트 플랫폼인데 얘는 왜 델타냐? 위아래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델타형 로봇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기괴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생각보다 이 녀석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델타형 로봇들이 한눈에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올 거고 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해를 해서 오늘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델타형 로봇의 대표적인 어떤 형상이 되겠고요. 뭐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델타형 로봇의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짧게만 남의 동영상이니까 짧게만 한번 보시죠. Uses a Delta robot. This is a popular type of robot often used in pick-and-place applications, consisting of 3 arms working in parallel. The mechanism converts the rotary motion of the 3 motors, mounted 120 degrees apart on a circle, into 3 degrees of purely translational motion at the end effect. Delta Tau's controllers are 3개의 모터를 써서 3개의 팔을 열심히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병렬 구조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하기 수월하고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뭔가 빨리 집어가지고 딴 데다 갖다 놓고 이런 동작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3D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델타 타입의 3D 프린터 시장에 델타 구조가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죠. 이 구조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가격 진짜 싸다. 200불밖에 안 하면 돈 30만 원인데 이런 옛날 XYZ 테이블을 대신해서 최근에 이런 델타형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여기서는 이제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볼스크류를 써서 하는 스타일의 볼스크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풀리를 써서 하는 건데 얘들도 똑같은 이런 유형의 델타형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라고요? 델타형의 병렬형 로봇의 특징은 속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터 3개 쓰는데 속도 좀 빠르게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 델타형 로봇을 구경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델타형 로봇의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로보틱스, 로봇공학 과목들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바로 조인트에는 사실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액티브 조인트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2번째는 패시브 조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는 뭐고 패시브는 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액티브는요 액추에이터, 모터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시브 조인트는 모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다리에는 패시브 조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팔다리에 모터가 안 달린 거 있나요? 없죠? 예. 만약에 팔다리가 액티브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팔에 이제 문어, 뭔가 죽은 문어처럼 팔다리가 흐느적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관절에는, 팔다리 관절에는 액티브한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즉 근육들이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고요. 여러분들 귀, 뭐 이런 거, 귓볼, 귀는 여러분들이 못 움직이죠. 그래서 귀는 근육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패시브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인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이런 그 로봇 공학에서도 이 액티브 조인트와 패시브 조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액티브인 경우가 어려울까요? 패시브가 어려울까요? 하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물어보면, 액티브는 우리가 제어를 하면 되겠죠. 위치 제어하거나 속도 제어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패시브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 다음에 옆에서 밀면 미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액티브 조인트가 오히려 편하고요. 패시브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자, 이 패시브 조인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핏 본 로봇이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 안 해본 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에 있는 패러럴레그램, 평행사변형을 사용한 로봇 같은 겁니다. 여기 이 로봇을 지금 보시면은요, 이 로봇은 되게 특이해요. 여기에는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 관절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관절이 하나 있고, 두 개는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관절, 여기도 관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포바링크하고 똑같습니다. 이 포바링크에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관절들이 움직이겠죠.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머지가 움직이겠죠. 얘네 두 개를 액티브하게 조절을 하고요. 얘의 각도 움직임 액티브, 얘의 각도 움직임 액티브 하게 되면 여기에는 패시브 관절이 3개가 있죠. 이 3개의 관절들이 패시브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 성향을 잘 이용한 게 바로 이런 스타일의 로봇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액티브 조인트가 있는데 이 녀석의 각도를 제어를 해서 딱 여기다 고정을 해놨습니다. 고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움직여요. 이쪽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도는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하면서 이 녀석이 회전을 하니까 이쪽 팔이 이렇게 꺾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1번 관절, 여기가 2번 관절, 여기가 3번 관절이 있어야 되죠. 근데 3번 관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모터를 따로 넣어놓지 않았어요. 모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2번 관절이 여기 있고요. 3번 관절에 해당할 만한 모터를 이쪽에다 갖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얘를 돌려주고 하나는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링크 구조로 엮어주면은 이 녀석은 지금 2번 관절을 각도를 고정을 했고요. 2번은 픽스 고정되어 있고 3번 관절에 해당하는 걸 움직여서 얘를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어디가 꺾입니까? 바로 이 부분 엘보우 파트가 각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얘가 엘보우인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바 링크를 써서 링크 부에 아까 이 그림 잘 이해하세요. 이 초록색 부분에 실제로는 관절은 하나인데 이쪽에 움직임 하나 모터 있고 이쪽에 움직임 하나 2개의 모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2번, 여기가 3번. 그리고는 패시브 조인트들 네모나게 그려볼게요. 얘네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2번 움직이면 원래 로봇에서의 2번 관절 어깨 부분이 되겠고 3번을 움직이면 이 구조 전체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꺾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큰 로봇들,
그러니까 모터는 좀 페이로드는 작아서 들어야 되는 하중이 작은 것들을 들어 올려서 모터도 좀 작은 걸 쓸 건데, 팔다리는 또 늘씬하게 긴 것들이죠. 팔다리는 길쭉길쭉한데 모터는 작은 걸 써서 페이로드 작은 걸 쓰고 싶을 때 모터를 여기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페이로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에 토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배치를 안 하고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축에 2번 모터 하나, 여기에 3번 모터 하나 해서 요 2번, 3번을 조절하면 모터가 두 개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큰 로봇들을 만들 때 보통 이런 패러렐로그램, 발음하기 어렵다. 패러렐로그램, 평형사변형입니다. 다이어그램, 뭐 다이어그램 알잖아요. 도형. 그래서 패러렐 타입의 도형, 평형사변형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액티브 조인트하고 패시브 조인트가 있고, 이 패시브 조인트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이제 복잡합니다. 이 패러렐로그램 타입의 제어 이슈가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들이 됐었는데, 우리가 직접 관절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움직여주면 얘는 패시브, 얘도 패시브, 얘도 패시브 해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구조이다 보니 다이나믹스가 되게 복잡해요. 이 사이에 쇳덩어리 있잖아요. 이 부분. 이 사이에도 쇳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 사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쇳덩어리들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측면에서는 이 로봇은 굉장히 까다로운 로봇입니다. 다이나믹스 풀기도 되게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안 배우는 타입의 로봇입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풀어볼까? 이것도 똑같아요. 라그랑지 방법 써가지고 풀어보면은 푸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제어할 때 조금 지저분합니다. 근데 뭐 가벼운 로봇에서는 이런 거 잘 못 느끼겠고요. 무거운 로봇들에서 많이 이렇게 됩니다. 이 로봇은 그 스위스였나? 스웨덴이었나? 스위스였나? ABB라고 하는 로봇, 제조사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정말 많았는데, 이 타입의 똑같은 로봇들을 현대가 만드는 바람에 조금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뭐 전통적인 강자 중에 하나 ABB 로봇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로봇을 보실 때에는 액티브 관절, 패시브 관절이 어디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액티브와 패시브 관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델타형 로봇 쪽에서 지금부터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델타형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보면은 뭐야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셔갖고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얘는 동영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봐야지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녀석에 대해서 먼저 액티브하고 패시브 관절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정확하게 3개의 모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조인트는 딱 3군데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터가 하나 여기 있고요. 모터가 또 하나 여기 있고, 모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3개의 다리 또는 팔은 전부 다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 그래서 3개의 회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액티브 관절이고요. 그래서 액티브 관절이 총 3개가 있고, 패시브는 그럼 몇 군데 있는가? 나머지가 다 패시브입니다. 지금 요 맨 앞쪽 다리 하나만 보시면은 여기도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쪽 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는 이렇게 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막대기로 연결되고 요 부분도 이쪽 축으로 회전, 다시 요 부분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의 회전이 있고요. 여기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고, 이 막대기 끝에 패시브 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회전을 놓는 거죠. 그냥 여기 베어링만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쪽 축에 이쪽 방향으로도 역시 마음대로 놓는 패시브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쭉 연결돼서
이 부분에도 패시브 관절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만 모터가 박혀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전부 다 패시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관절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고, 동영상을 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한번 지워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3개의 액티브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의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여기를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정의를 한다면 모터 3개의 각도를 넣으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토대로 해서 이 끝단 이 녀석이 XYZ로 값을 가지게 되는 이동만 하는 3자유도 로봇이 되겠습니다. 얘는 3자유도예요. 모터가 3개, 입력 3개, 출력 3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각도를 3개 넣으면 출력은 위치 3개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뭐 예전에 푸마 타입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하나, 이게 끝이죠. 여기에 손 달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3개 움직이면 이 끝단에 XYZ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런 구조로 푸마 타입 병렬형 푸마 타입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구조가 다리 3개가 전부 다 대칭 구조예요. 그죠? 다리 3개가 전부 다 대칭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지금 보면 이 부분에 삼각형 하나가 보이죠? 가운데 제가 요 원점 빨간색을 박아놨습니다. 이제 움직여 볼까요? 지금 잠깐 밑에 움직였고 이 밑에도 위에도 삼각형이 있지만 밑에도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는 회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옆으로 원점으로 다시 왔고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게 되면 어디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만 맨 위에 있는 3개만 액티브 관절로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패시브로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보이나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거는 대칭이니까 올라간다 치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라가는 거 다 하고 저렇게까지 쭉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3개가 다 대칭 형태죠. 자, 근데 옆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 내려오고요. 옆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가면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요. 여기하고 여기 각도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90도여야 되죠. 그런데 어디가 움직여요? 여기하고 여기 각도가 변화하고 있죠. 이 녀석의 각도도 변화하고 패시브 관절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옆으로 3칸 간 거거든요. 옆으로 3칸 가서 3000 위치에 있는 경우의 그림입니다. 또 움직여 볼게요. 동영상이 멈추네요. 지금 5000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관절들을 보면 맨 위에 있는 3개만 액티브이고 나머지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저절로 가서 위치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쪽에 평행사 변형이 아까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지금은 평행사 변형으로 삐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자세히 보이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각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게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서 각도를 잡고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던 녀석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델타형 로봇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여기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모터가 있고 얘가 이제 각도를 조절하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각도를 많이 들게 되면 이 길이가 짧아져 보이겠고요. 각도를 많이 내리면은 길이 길어져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처음엔 이렇게 여기에 끝점이 있었고요. 얘가 옆으로 이동하려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삐뚤어져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끝단이 있었던 게 똑같이 이 평행사변형이 옆으로 찌그러져야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점이 찍히려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삐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내려온 길이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와서는 옆으로 삐뚤어지면 이 밑에 단에서는 평행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바로 이게 델타형 로봇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패러렐, 이거 패시브 한 다리에 액티브한 거 한 개, 그다음에 패시브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관절은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7개가 되겠지만 한 개는 액티브하고 나머지 6개는 패시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관절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병렬형 구조에 한 개의 다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가 3개가 필요하니까 모터 값은 적게 들죠. 모터는 그러니까 액티브 조인트에 해당하는 거는 총 3개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총 3개니까 3 곱하기 패시브 관절들이 6개가 들어가니까 총 18개의 관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액티브까지 합치면 총 21개의 관절이 들어가서 3자율도 로봇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 병렬형 로봇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병렬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하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로봇 팔이 있어요. 얘의 움직임을 여기에서부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각도 흔들고 이거 각도 흔들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관절이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몇 10도, 여기는 2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얼마? 그래서 여기가 다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픽으로는 서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리얼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얘의 각도, 얘의 각도, 얘의 각도, 얘의 각도 다 또 잘 맞추면은 이 끝단이 마치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길이는 이렇게 길지만 실제로는 이 관절은 여기에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림만 시뮬레이션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관절들의 모든 나머지 18개 관절들을 전부 다 각도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렬형 로봇들 시뮬레이터가 있는가 하고 잘 보면은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한번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